네, 실기로운 투자일기 오늘은 외국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파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굉장히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이름인 것 같아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퀀트 담당 애널리스트 유명관입니다. 네,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네. 오늘 뭐 외국인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모델 포트폴리오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언니랑 저랑 맨날 욕하는 게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도대체 그들은 뭐 때문에 팔고 뭐 때문에 사는지. 저희도 가끔 방송하다 보면은 왜 떨어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들이 팔아서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즘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나 8월에 유독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발을 많이 뺀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로 가장 컸어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더 하락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사실 한국하고 대만 모두 IT 비중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저는 전체적인 반도체 쪽에서 찾아봤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테이퍼링 이슈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주식시장은 굉장히 돈이 많았었는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건 어쨌든 시장에서 돈을 좀 줄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네. 뭐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수급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게 8월 달에 어쨌든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뭐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네.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8월 달에 특히 불안정했었죠. 반도체 업종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위기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었지만 네. 순매도 규모라고 해서 그러니까 판 금액하고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역대 두 번째 순매도 규모였습니다.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애널리스트님은 외국인이 왜 많이 팔았는지 왜 사는지 이유를 많이 아시는 편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이런 편이에요. 일단 해석은 저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앞으로의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다시 사줄까? 네.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팔 것인지에 대한 어차피 예측을 하는 게 제 일이라서 해석은 뭐 쉽죠. 해석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훨씬 더 쉬운 부분이고요.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예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특히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높아요. 맞아요. 네. 외국인들에게 놀아나는. 네, 맞아요. 네. 사실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살 건지를 저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네. 굉장히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또 재밌는 거는 뭐 저도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많이 산 걸 따라서 하면은 네. 오히려 성과가 더 안 좋아요. 난 종목 찾을 때 그렇게 하긴 하거든. 외국인이 많이 산 건 안 사? 아니 외국인이 많이 산 거를 하루치, 일주일치, 한 달치를 쭉 뽑아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물린 종목인데 수급 봤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 뭐 한 주치가 꾸준히 산다 그러면 얘는 한 번쯤은 회생의 기회가 있을 것 그쵸. 같다고 네. 참는 편이거든요.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은 네.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주식을 새로 계좌에 사실 때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을 뽑아보게 되면은 저희 말로는 좀 말을 편하게 할게요. 그냥 네. 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주가도 굉장히 이쁜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고 네. 수급도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냥 생각 없이 막 손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러한 행위들을 제가 테스팅을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면은 성과가 안 좋습니다. 개미 털기. 잘못하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개인 돼요. 투자자들이 네. 외국인들이 물량 떠넘기기 한다, 뭐 개미 털기 한다, 되게 분노 많으시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을 많이 하죠. 이런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방송에서도 아마 계속 체크해주잖아요. 어떤 네. 종목들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사실 그거는 만약에 계좌에 그 종목이 있으면은 충분히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뭐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종목을 새로 사실 때에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변수입니다. 도움되는 말이에요. 네. 나 반대로 해. 이미 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네. 체크는 매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우리가 큰 손 하면은 요즘은 뭐 개인 투자자들도 워낙 큰 손이 돼서 네. 개인의 수급도 보긴 하는데 외국인 기관이 있잖아요. 이 둘의 수급의 특징이 있나요? 네. 좀 선호하는 걸?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형주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네.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중소형주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기관 수급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명백하게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뭐 비슷한 일을 하는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규모도 크고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기관이 산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질 않아요. 그런 것 외국인이 같아요. 사줘야 주가가 오릅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사실은 기관이 많이 사는 기업들도 주가가 좋고요. 많이 팔아둔 기업들의 주가도 좋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자산운용사들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랑 이 자산운용사의 대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제가 어떤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어요, 이미. 근데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그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기관 수급이 아예 없는 중소형주라면은 네. 저희 둘이 경쟁해서 먼저 사는 사람이 사실 임자예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그래서 기관 수급은 항상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이 팔아둔 것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빈집풀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들을 보고서에 쓰진 않지만 기관 수급 빈집이라는 표현들이 리포트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굉장히 유용한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가 포인트고요. 뭐 외국인 기관도 있고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들도 있지만요. 이 개인들 중에서 대주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형주에서 이 대주주가 사고 파는 거는 전혀 주가랑 상관이 없는데 재밌는 건 중소형주에서 갑자기 그 대주주가 네. 지분을 늘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중소형주에서 저희가 이제 다트 들어가면은 대주주들의 지분 변동이 나오거든요, 중소형주에. 네. 근데 만약에 대주주가 조금 지분을 늘렸다? 그럼 그거 보고 사셔도 알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줄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명들을 많이 해요. 대주주가 지분을 줄였다면은 뭐 때문에 뭐 그런 때문에 거다. 했는지를 알아서 본인들이 해명도 합니다.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과거 사례를 다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엔 주가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형주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정보가 될 수가 있지만 중소형주는 기관과 대주주의 지분 변동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외국인은 사실 대형주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하고 굉장히 연관이 높기 때문에 그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근데. 사실 말할 게 많아요. 이게 외국인이 네. 좀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은 CFD 계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FD 계좌. 네. 알죠. 이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거는 뭐 신용거래가 될 수도 있고 뭐 미수거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선물 계좌를 활용해서 뭐 레버리지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CFD 계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종목 선물이 없는 기업들도 레버리지를 열어줘요. 쉽게. 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CFD 수급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HTS나 MTS에서 매수 창구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네. 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크레딧 스위스 창구가 찍힌다거나 뭐 UBS, 네. 또 요새 UBS도 많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런 창구가 중소형주에서 찍힌다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외국인 플레이어들이 아니라 아마 그쪽 계좌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쪽 흐름도 굉장히 요새는 중소형주에 영향을 조금 많이 미치고 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냥 계좌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네. CS는 약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근데 이게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문 투자자 요건이 되면 계좌 생성이 가능해요. 전문 투자자라는 게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막 교육도 이수받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CFD 계좌는 조금 다른 게 특정 좀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열어줍니다. 그리고 차별이다. 네. 차별인가요? 그게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만큼 보증이 보장이 된 되니까. 사람들한테 계좌를 터주는 거죠. 아, 수수료가 굉장히 세서 네. 아마 그 외국계 증권사들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리고 뭐 금융자산이 많다거나 하면 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사실 혜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CFD 계좌. 근데 아마 올해 말부터인가 내년부터도 이 계좌들한테 다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좀 영향력은 뭐 지금보단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영향력이 좀 높은? 네. 그렇습니다. 재밌다.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이거는 근데 방송에 안 내보내도 되는데. 네. 뭐 물어보려고 그랬지? 아,
가끔 보면은 그냥 이유 없이 외국인이나 기관 한 주체들이 꾸준히 사는 종목들을 보다 보면 갑자기 공시가 나오고 그게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를 전 종종 봤거든요. 이게 약간 소문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먼저 샌 경우도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쵸. 네, 이거는 뭐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쉽게 긍정을 네, 해요. 저는- 말씀 안 해주실까봐. 아니요, 저도 사실 그 정보를 알고 싶죠. 네. 그럼 뭐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은데 알긴 어렵고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한 거죠. 네, 이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뭐 기관 투자자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저도 막 댓글들 많이 보잖아요. 방송 나오고 하면. 근데 뭐 공매도 세력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기관. 하시는데 기관 투자자분들은 생각보다 이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좀 복잡해서 그런 케이스는 좀 낮아요. 오히려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더 저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 CFD 계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기관 투자자분들의 이 펀드 운용하시는 데에 제가 옹호하는 거는 또 아니지만 네. 되게 복잡합니다. 한 번 사면 또 일정 기간 못 팔아야 되는 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겠지만 뭐 정보가 미리 샌다거나 하는 건 저도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럼 제가 수급도 받쳐주고 실적도 좋은 종목들,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하시길 너무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을 따라갔다가는 오히려 네. 수익률이 안 좋다고 하니 이걸 그쵸?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이 갑자기 살 종목을 사실 제가 퀀트적으로 계량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이거는 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잡힌 기업들 중에서 순매수가 지속이 된다라면 주가 상승률이 높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 따라 하면은 손해를 본다라는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한 달 동안 산 종목을 다음 달에 또 사지 않기 때문이니까 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이번 달에 샀으면은 다음 달에도 살까? 예, 이런 좀 확률이 높은 변수를 고려했을 때에는 혹시 외국인이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오는지 네. 이익을 보고 들어온지가 일단 가장 먼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엄청 싸질 때 외국인이 과연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익이 개선될 때 들어오는지를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은 밸류에이션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너무나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는 뭐 저가 매수세라는 건 언제든 들어올 수가 있지만 제가 분석하는 거는 저는 2012년도부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내용인데 뭐 대략 한 10년 가까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익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어쨌든 결론은 되게 뻔하잖아요. 이익 좋은 거 사자라는 게 사실 네. 결론이지만 워낙 지금 외국인 수급이 더 민감해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긍정적인 기업들 중에서 이익까지 개선이 된다라면은 지금처럼 수급이 좀 불안정한 시기에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리포트를 좀 냈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제가 2부에서 들어볼까요? 그리고 최근에 MSCI 지수 리밸런싱 딱 끝나는 날 그때 제가 사실 마감했을 때만 해도 수급에서 외국인이 사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사진 않은 걸로 알았는데 완전 장이 마치고 다 집계가 되고 보니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샀더라고요. 그때 맞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네. 근데 원래 그날은 매도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날은. 네. 원래 한국 비중 자체가 이번 반기 리밸런싱에서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진 않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1조 원 넘게 주식시장을 좀 샀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뭐 홍콩 거래소랑 MSCI의 뭐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외국인이 어쨌든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뭐 현물들을 조금 사는 과정이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좀 파생 상품하고 연계된 그런 수급이다라는 해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그날 1조를 샀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살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지금은 진짜 저희가 말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신흥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흥국 경기가 돌아서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때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도. 근데 지금은 선진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의 매크로 상황이나 네. 사실 미국 시장하고 이머징 마켓의 뭐 이익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굳이 비교하더라도 확실히 선진국에 저희는 선호도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하루에 2%가 빠진다. 네. 그러면 한국은 아마 더 많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한국 주식보다는 지금 미국 주식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저희가 흔히 이제 주도주에 있어라라는 표현들을 개인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글로벌하게 확장을 시켜보면은 지금 명백히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의 대장은 미국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 무너지면 다른 주식들의 하락폭은 더 클 겁니다. 그럼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미국 주식 들고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덜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를 땐 또 먼저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신흥국의 반등폭이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은 이익 모멘텀을 봤을 때에는 선진국이 조금 더 기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주식을 막 굉장히 강하게 추천하는 거는 지금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추석 전에 팔라고 했었는데. 맞는데 원래 항상 매년 그러지 않아요? 추석 전에 네. 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피려고 했는데. 명절 전에는 어. 근데 이게 뭐 추석이 음력이니까 바뀌잖아요. 네. 이번 추석은 사실 더 안 좋아요. 왜냐면 네. 3분기 실적 시즌 전에 추석이 생기는 거라서 아, 되게 이익 모멘텀이 되게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애매한 구간.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별 기업별로야 이슈가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이익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판단 자체가 조금 어려운 2주가 될 거예요. 들어보니까 매력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기대하고 그냥 지수 자체가 오르길 기대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종목으로 우리가 수급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